지금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급등했던 부분을 다 이제 되돌려 놨다가 오늘 또 다시 좀 급등한 모습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좀 좌우했던 상황이었었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어 왔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를 했고 그 CPI가 뭐 시장 예상치 3.3보다 이제 약하게 나오면서 3.2 정도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미 국채 금리잖아요. 미 국채 금리가 뭐 5%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다시 어제 하락한 모습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뭐 미 국채 쪽으로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뽑아가니까 환율도 계속 오르고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그 CPI 이슈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뭐 커버링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늘 거래소 시장 거의 1조 넘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틈을 타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냐 물어보신다라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면서 물가 둔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좀 됐겠고 또 이제 장중에 중국의 소매 판매 뭐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 기대감 이 부분도 오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15일 저녁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시진핑 할 때 막 독재자라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뭐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 미팅 되기 전에 이미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요런 쪽들의 기후 협약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고 일단 뭐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군사적으로도 뭔가 좀 협의가 있지 않겠냐 뭐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전과 관련돼서 뭐 이란이랑 좀 중국이 친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요런 부분들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CPI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회담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이제 중국의 오늘 좀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오늘 환율도 급락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막 오토론 같은 경우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자동차가 안 팔렸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망가졌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술 성장주 섹터죠. 뭐 플랫폼 섹터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섹터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나 뭐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도 성장주로서 많이 올랐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도 오르고 또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도 좀 반등을 하고요. 뭐 물론 테슬라 흐름 타면서 2차 전지와 또 엔비디아 흐름 타면서 반도체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 후장이 조금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 힘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 그동안 뭐 시장에서 상당히 랠리가 강했던 반도체 쪽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 주도주들한테 좀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뭐 일단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술주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한테도 조금 따뜻한 온기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아시다시피 파월이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월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2%까지 가는 수준까지 해서 계속 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고 시장이 원하는 답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파월이 우리 곧 이제 금리 인상 끝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올릴 수도 있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올릴 거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파월이 항상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목표 물가 지수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 2%까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CPI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3.2 정도면은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은 내년에 뭐 원하는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원하면 미국이 이제 물가 목표치가 한 2% 정도 달성을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중반부터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물가 문제가 모든 부분에 되게 키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문제가 항상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구매도 이 금리 때문에 워낙 오토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동안 좀 안 팔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일단 높다 보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고 나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뭐 모기지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되면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이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물론 이 부분을 연준은 원한 거죠. 침체를 유도하면서 일단은 물가가 그동안 높았던 것들을 소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다운시키고 싶었던 그런 연준의 속내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이제는 뭐 요 정도면은 요 속도로 가면은 이제 내년 중반 정도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는 수준이 되겠다. 사실 연준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시키고 있는데 이 침체를 잘못 유도시키면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획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지금 침체 수준인데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시장의 막연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힘들었는데 어제 CPI는 이 부분에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성장주 위주로 좀 강하게 올랐고 우리 시장도 그 부분에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체감하는 물가랑 또 정부에서 이렇게 품목별로 보는 물가랑은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취업률도 상당히 낮고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 자체가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으로 수출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 소비도 줄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투자도 좀 활발해지지 못하다 보니 또 중국이 계속 이제 가공품을 수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만 보면서 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동안은 미국이 다 우리나라에다 공장 세워. 2차 전지, 반도체, 니들 다 보조금 받으려면 다 우리나라에 만들어 공장.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미국으로 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당 섹터주들이 좋았을 수도 있겠고 뭐 바이든이 풍력 태양광 이래가지고서 다 관련주들이 이미 좀 몇 년 동안 시세를 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일부러 좀 침체를 유도하는 스타일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걸 유도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더 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기대치가 생긴다라면은 외국인들도 미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하고 뭐 미국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떠났던 자금들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도 지금 힘들고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일부러 좀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기업들 뭐 약간 세금에 대한 부분들 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시장이 항상 경기가 좋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지수가 뭐 빠지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돈을 막 퍼부으니까 시장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은 수급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주식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쓰고 노는데 더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히려 더 주식 안 하고 그러는데 경기가 더 나쁠 때는 뭔가 내가 이 자산을 더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의 인상이 더뎌진다라면은 또 그리고 정부가 요새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 엄청 급락했거든요. 왜 급락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격을 내리고 그랬는데 니네들 영업이익률 이렇게 좋아?
그래 그럼 좀 더 한번 내려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두두두두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가격 통제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섹터주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쪽들 이런 쪽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 시장도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또 돈을 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또 내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뭐 PF 문제 이런 엄청나게 수면 위에 있는데도 지금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누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뭐 내년 중반까지만 잘 버텨준다라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좋아질 걸 기반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최고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사실 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반면에 제조업체들은 많이 힘들고 대신에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지 고환율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기업들한테는 또 이제 기회가 돌아오니까 이런 쪽들을 좀 잘 찾아보신다라면은 시장에서는 투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경기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힘든 건 맞지만 또 지나봐야 지금이 최악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미국 후행해서 우리 경기도 움직이고 또 중국과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중국과의 그런 교역 관계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최악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방산주들은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섹터인데요. 요번에는 뭐 러시아전을 비롯해서 또 이스라엘 뭐 그 전까지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고 그 주변 뭐 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으로 따지면 가성비? 라고 해야 되겠죠. 뭐 가격 대비 워낙 성능이 출중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지금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방산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이제 국가별로는 여러 지금 상황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더 무장을 해야 되니까 또 무기를 계속 고도화 시켜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도 그렇지만 이제 전투기도 그렇고 뭐 장갑차라든지 전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쓰다가 손에 익으면 못 바꾸잖아요. 핸드폰도 아이폰만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 쓰잖아요. 갤럭시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도 한번 바꿔놓으면 그걸로 다 교육을 시켜놨는데 또 다른 무기로 못 바꾸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앞으로도 뭐 꾸준히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건 알지만 꾸준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니까 주가가 완만하게 가는 것처럼 방산도 기대치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정 나오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박스 밴드 이런 데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뭐 반대로 따진다라면은 뭐 전쟁이 종결됐을 때는 오히려 좀 그냥 센치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방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센치멘탈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많이 마무리됐을 때는 좀 조정이 이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다? 이런 느낌? 섹터로 봤을 때는 섹터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질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의 실적에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인기가 좀 사라지고 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 완만해지는 시점 이런 부분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종목이 더 인기를 끌으려면은 다른 섹터주들이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섹터주들이 더 싸 보이는 섹터주들이 많이 생기고 더 인기가 막 있는 그런 섹터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로 방산 섹터가 막 끌고 가기에는 조금 벅찬 수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너무 좋지만
다른 쪽에 있는 애들이 너무 싸 보이니까 그런 쪽들로의 시선 분산, 수급 이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나홀로 계속 예전처럼 막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박스권 요 정도 흐름이 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수는 거의 완벽하게 2차전지 주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요새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가를 보고 있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빠질 때는 2차전지보다 덜 빠지는데 오를 때는 거의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2차전지 그 대장주 몇몇 개의 주가 흐름에 지수가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지수로 봤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은 아까 저희가 가정을 했죠.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은 되고 미국 이제 돈 나중에 내년 중반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할 거다라는 시장 기대치와 함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기관화 장세보다는 다시 또 외국인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돈을 빼고 기관화 장세였기 때문에 기관, 특히 연기금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났어요. 반도체도 그랬었고, 반도체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레거시 종목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그동안 이제 뭐 지수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기관이 선호했고, 뭐 MSCI 지수, 뭐 편입 관련된 이런 수급 이슈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수의 흐름은 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외국인이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좀 올해 작년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종목들과 섹터주들한테 시선이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당분간 막 예전처럼 지금 최근의 흐름처럼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긴 또 쉽지 않은 흐름이 12월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최근의 흐름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뭐 배당 플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주회사들 뭐 SK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약간 지주회사류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피해를 많이 본 종목들이 내년에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많이 오르는 섹터들이 있어요. 금리가 하락할 때 많이 오르는 섹터들이 저희가 보통 말하는 기술주 성장주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 단에서 본다라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이제 틈새를 이제 메우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거래소로 따진다라면 약간 중대형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면은 중대형 뭐 IT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단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섹터를 이렇게 핀셋처럼 종목을 꼽질 않고 거의 패시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상위 종목 내지는 시총 상위 종목 이런 쪽으로 고르게 뿌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리딩력이 있는 중대형주 쪽으로 좀 순환매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라면은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작년과 올해 시세가 안 났던 종목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뭐 내수 쪽들 망가졌던 소비주들 뭐 이런 쪽들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최악이었잖아요. 사실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거 엄청 최악이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내년에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주회사들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냥 일단 깔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임이 생길 수는 있겠다. 뭐 요 부분 사실 지금 자동차가 안 팔려서 못 가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좀 인하될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올해 좀 하반기부터 계속 힘들었던 뭐 자동차 부품도 조금 좋아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과의 흐름에 있어서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수출주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이미 좀 중소형주들은 시세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연말 내년 초까지 막 쉬운 시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요새 농담 아니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거를 사서 끝까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되게 힘들고요. 아, 이 섹터가 좀 덜 올랐네? 그럼 한번 사볼까? 사고. 그러니까 여기 좀 키 맞추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간 종목은 지수 쪽으로 내려주고 지수보다 못 올라가고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또 지수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물론 연말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좀 중대형주 단에서 좀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들한테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 안에서 뭔가 조금 시선이 조금 이렇게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이쪽이 좋은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반도체 계속 밀어왔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좋은 거는 알겠고 앞으로 내년에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너무 HBM 쪽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11월 말까지 정도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장 투자에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올해 많이 올랐다는 느낌? 아니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더 많이 올랐다는 느낌? 이런 종목들은 한 연말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좋아. 이 회사가 수주 받았어. 이런 걸로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단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지수주다. 뭐 이런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빠진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주가가 예전 고점을 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평준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좀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은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딩을 하시되 반도체에서 만약에 조금 기회를 잡는다라면은 그동안 좀 디램 쪽이 워낙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속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후발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도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도체 생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정 용액이나 공정 부품, 공정 가스 이런 쪽들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쪽들이라든지 삼성이 지금 다시 또 이제 EUV 공정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관련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믿고 따라가는 그 HBM 향 이런 쪽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다른 반도체 섹터 쪽으로 약간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전략은 반도체 쪽에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냥 이런 느낌이죠. 시장에서 이 주식 정말 싼데 너무 못 올랐어 막 이런 종목들한테 어느 정도 좀 연말까지 한번 눈길을 줘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시장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가는 거야. 막 이제 금리도 못 올린대. 외국인 돌아올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까지 기업들 실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터널의 끝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뭐랄까요. 중장기적인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대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트르키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우롱하는 것 같은 이런 불법 공매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외국계가 특히 좀 불법 공매도가 좀 많았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약간 소규모의 운용사나 뭐 자문사 이런 쪽에서도 뭔가 첩보를 입수하면 막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기는 맞았었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권사에서 줄 수 있는 그 대주되는 그 종목 풀 안에서 수량이 일정 부분에 한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게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CFD 계좌라고 보통 차익 결제 계좌를 활용을 해서 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것도 뭐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다라고 그러면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돈을 다 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했는데 오늘 많이 투입하잖아요, 돈을.
그죠? 기본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초반에는 뭐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저희도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 그랬을 때 공매도 금지에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선물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 뭐 중간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매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스템 정비라든지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뿌리 뽑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멈춰둔 순간 뭐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가 뭐 완전히 금지됐을 때 아시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밖에 공매도가 그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주들은 공매도가 전혀 그동안 좀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테마주 형식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락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올해 보시면 주가 조작 사태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 그런 거랑 상관없는 종목들이었었다라는 거죠. 뭐 사실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오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 가치를 찾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선호하는 종목들에 또 공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빠지니까 공매도는 무조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항상 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게 또 말이 되는 주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내 주식은 이 정도는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매도도 분명히 순기능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주식의 주가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 당분간 그 시스템을 손보는 동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공매도가 계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그냥 주식을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주식 때려버리고 또 다른 걸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올랐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올랐다라기보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미 국채 금리가 돈을 다 흡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돈 빼고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시장을 숏을 쳐야지만 수익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매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손해보는 에코프로에서 공매도 손해봐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 공매도 친 사람들 손해 많이 봤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반대 현상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내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단기간에는 공매도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항상 찾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공매도로 인해서 내 주식이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제 가치에 못 미친 한참 안 좋은 싼 가치에 있을 때 사두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물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오히려 더 찾는다라면은 향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슈도 될 수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기대를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공매도보다는 기업 가치, 그다음에 시장의 가치, 그다음에 글로벌로 유동성 이런 부분들, 수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수급에 있어서 아까 그 공매도가 항상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그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줬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다시 또 강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불편한 종목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안 간다, 못 간다, 요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가 계속 남아있다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저는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가려면 결국은 또 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면은 2차전지 섹터주들한테도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당분간은 2차전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럴 기업이 아닌데 너무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 3분기 4분기는 안 좋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또 좋아질 것 같다라는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가 많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많이 치고 올랐단 말이죠. 중국의 CATL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그 LFP 배터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장악된 상태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었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안 된 부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구매 수요들. 그러니까 미리 좀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수요들은 많이 샀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데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비싼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그동안 많이 줬었던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많이 났어요. 직원들도 많이 자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또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뭐 전기차도 좀 많이 안 팔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의 뭐 영국이었죠? 뭐 전기차로 뭐 몇 년까지 다 바꾸겠다 이런 것도 뒤를 좀 늦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국의 포드나 뭐 GM 이런 쪽들도 뭐 전기차 생산하는 부분들을 약간 목표를 좀 내리면서 뒤로 이연시키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던 부분들인데, 요게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랑도 밀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또 많이 팔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인프라가 빨리 더 많이 크게 확충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 최근에 보시면 중고차 가격에서도 나타나요. 일반 중고차 가격은 한 달에 떨어져봤자 뭐 1%에서 3% 이내로 떨어지는데, 전기차 가격은 막 10%씩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산 전기차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한 달에 막 팍팍팍팍 빠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게 왜냐하면 전기차가 계속 고사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 전기차는 자꾸 사양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도 별론데 고사양으로 계속 새로운 차들이 더 싸게 나와버리니까 기존에 샀던 차들이 너무 가치가 하락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뭐 화재에 대한 우려감도 또 다시 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가장 큰 건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워낙 미국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부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IRA 다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전기차보다는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쪽들 선호하고,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에 거의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막 확충해놓고 질러놨는데 트럼프가 돼버리면 괜히 투자는 해놨는데 이거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 지금 눈치 보는 구간인 거예요. 그 중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여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 물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랑 바이든이 지금 친환경, 신재생, 기후협약 이런 쪽에 뭐 동의를 하면서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전기차 쪽, 뭐 풍력, 신재생 이런 쪽으로 잠깐 눈길이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바이든과의 협업이란 거잖아요. 다시 내년에 트럼프가 11월 달에 됐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또 시장이 또 우려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곧. 그래서 2차 전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뭐 사실 뭐 지금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빠지고 지금 2차 전지가 반등하는 이 와중에도 계속 탄산리튬 가격은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중국이 히토류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막 미국 압박했는데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 그다음에 미국의 엑소모빌이 리튬에 올인했다. 막 리튬 막 생산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게 계속 이제 소재들은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롯데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동박으로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못 오르고 비실비실 된단 말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다 힘들어요. 동박업체들이. 동박업체는 또 전기료에 되게 민감했단 말이죠. 지금 전기료가 엄청 오른 상태에서 동박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말레이시아 공장 돌아가는데 여기에 또 SKC까지 참전을 해버리니까 SKC에서 또 점유율을 넓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업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경쟁업체 생기고 미국에서도 경쟁업체 생기고 계속 소재업체들은 경쟁자들이 생겨요. 만약에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뭐 NCMA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니켈계들을 많이 하는데 하이니켈계는 배터리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비싸고 물론 롱레인지는 좋은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엄청난 소재가 다시 나와버리면 다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너무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소재 산업은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발전하면 지금의 기술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나 후퇴에 드는 기술이 돼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재주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를 미리 땡겨서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좀 조정이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 기술적인 부분은 지수와 연동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의 시선 분산.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인 지가 거의 한 5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기도가 조금씩 퇴색될 수 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는, 주식도 패션이랑 마찬가지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산도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인기도가 시들해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에요. 유행. 지금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데 나중에는 롱치마가 유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먹잇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버리면 과거의 트렌드는 시장에서 계속 잊혀진단 말이죠. 물론 근데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섹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 자체로는 삼성전자처럼 그냥 묵직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로 이렇게 남아서 계속 이제 지수와 거의 연동하는 정도의 움직임? 이런 정도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랠리를 벌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랠리는 금리 인상과 같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이쪽 섹터는 계속 커가는 산업이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전기차 업체들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는 뭐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일단 투자하겠다는 건 다 질러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쪽에서 더 뭔가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금리 때문에 피해본 섹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미국의 IRA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는 개념, 그 다음에 전기차의 초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이 올랐으면 올랐지 금리 때문에 피해본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지수 오르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부분은 지수랑 같이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지수를 압도하는 그런 수익률을 강하게 내기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패션이 약간 조금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테마처럼 막 강하게 막 포모 현상을 일으키면서 예전에 한번 확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막 성장의 그 고성장의 펄을 막 주던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서 약간 성장보다는 이제 조금은 성숙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재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뭐 전해질, 뭐 전해액, 동박, 뭐 그죠? 뭐 다 많아요. 뭐 분리막 업체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든 뭐든지 간에 이제 실적이 중요해요. 주가는 빠진 만큼 빠졌고 뭔가 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보여지느냐 그냥 고만고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게 장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재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지금 일단 그 소재주도 뭐 리튬이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등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다.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에 대해서 뷰를 그렇게 크게 좋게 안 주더라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좀 고해성사 있었잖아요. 우리 3분기 실적 좀 안 좋은 것 같아. 최근에 파두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댓글 보면 뭐 동네 치킨집도 이거보다는 더 나온다 막 이런 막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막 댓글이 달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곧 상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고해상사가 있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현존하는 2차 전지들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소재들이 있으니까 새롭게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를 계속 상향시키던 상태에서 지금 눈높이를 낮춰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낮춰주고 있는 눈높이에 부합되는 실적이나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안에서 무조건 꾸준히 필요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장비주들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질러놓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비주들이 이제 발주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장비주들이 좋았었는데 어제도 뭐 뉴스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 조인트 벤처도 잠깐만 기다려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장비 매출 기대했는데 또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장비주도 약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도 보시면은 뭐 응급제 이런 쪽들은 뭐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좀 있고 응급제들은 좋아요. 왜냐면 응급제들은 사실은 롱레인지 가격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펫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들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펫배터리를 수거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실적들이 막 퍼포먼스가 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놓고 본다라면은 대기업들이 근데 그 펫배터리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또 작은 기업들은 또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의 초기에는 작은 기업들이 유리한데 그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커나가면 그걸 대기업들이 다 잠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도 다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다 지금 우리도 펫배터리 할래, 우리도 펫배터리 할래 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대기업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2차 전지 안에 있는 섹터주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뭐 리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랬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 기업으로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리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소모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전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수에는 어느 정도 연동을 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뻔히 아시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뭐 SDI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기차가 좀 더 확산되고 커지다 보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단에서는. 네,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 좀 포모 현상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예전에 카카오가 많이 갈 때 자회사들 다 상장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회사들 엄청 올라가고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뒤로는 그냥 다 주저앉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도 계속 자회사에 대한 가치 때문에 에코프로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면은 자회사 하나하나씩 상장하는 그 시점부터는 또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1, 2를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수상으로는 조금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들을 찾으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다 수직 계열화 시켜놓고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제 소재 기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철강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갖고 있는 분명히 포지션도 있겠지만 뭐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로 이제 수직 계열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쪽도 어차피 2차 전지 올라가면 같이 세게 오르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만큼 막 고점을 다시 뚫고 막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그냥 좀 지수 플레이, 네, 지수 플레이 하시는 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것도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정말 미친 듯이 다시 2차 전지를 사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기사 보면 내년에 뭐 2차 전지주 2배 오른다. 막, 2배는 아니다. 50% 이상 오른다구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잘 팔릴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나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지금보다 더 많이 판다라는 기사들 이런 거에 연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뭔가 뒤로 밀어놨던 포드나 GM이나 뭐 기존의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뭐 생산한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 때 요럴 때 더 가치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전기차 업체들이 좀 움츠리는 가운데서 현대기아차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계속 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있겠지만 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에서 포지션이 엄청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테슬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테슬라도 슬슬 이제 좀 가격을 무기로 해서 시장을 주도했었지만 지금 많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면 이제 뭐 MS도 분명히 나눠먹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테슬라밖에 살 게 없어서 테슬라를 샀다라면은 이제는 테슬라 말고 딴 것들도 살 게 많아졌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확산된다라면은 더 나눠 먹어야 되니까 테슬라도 뭐 예전처럼 막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시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오르면 무조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뭐 엔비디아 막 하면서 하이닉스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 소외됐다가 그럼 뭐 AMD도 투자하겠지, 그럼 뭐 이제 삼성전자도 가겠지,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 스토리텔링 가지고서 많이 올렸었는데, 테슬라가 인도에도 공장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가격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치고 들어가는 만큼 다른 업체들도 가격이나 전략을 쓰고 뭐 MS를 계속 넓히기 위한 전략을 쓰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라든지 시장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어났을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뭐 경기 안 좋고 뭐 나 지금 타고 있는 차도 팔아야 될까 말까 뭐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지하철 타고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전기차를 사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뭐 테슬라가 가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든 이런 게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은 테슬라만 보고 따라갔었던 그런 흐름에서는 약간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바로메타가 테슬라고 반도체의 바로메타가 엔비디아잖아요.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주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걸 뭐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게 연동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동되는 부분은 뭐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압박감, 시장에 주는 그 무게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영향이 계속 크다라는 점. 그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쪽이 강하지만 내년에는 또 시장에 어떤 대장주가 나올지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로봇 산업도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이 상반기 중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다가 좀 일정 부분 반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쪽도 사실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또 막강한 주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 미국 대선 주자 뭐 트씨가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가 또다시 내년 내후년에 시장 주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2, 3년 내지는 5년 이상 묵은 주도주, 묵은 테마주들은 슬슬 하차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대장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 내년에는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핫하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성장주 단에 있다 보니까 워낙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고정 비용을 되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성은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그러니까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뭐 예전에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몇 년도에 완전 공장 무인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를 또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나중에 또 움직이면 로봇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서 나왔던 그 로봇가 아니죠. 로봇 보면은 손이 정말로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상반신만 가지고 뭐 조립 공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조업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인구도 못 줄고 그 다음에 또 저비용으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산업은 저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계속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로봇이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 밤새 일을 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 로봇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이쪽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커지고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을 생각해요. 사실 전기차나 자율차나 다 로봇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다 가미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뇌가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종 승자는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했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로봇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산업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저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는데 삼성동에는 이렇게 보도에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 보면 로봇 배달하는 거 거기 시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 배달 시작했어요. 택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 그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배달하는 다 있어요. 그럼 로봇이 여기서 가져가서 여기서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바리스타 로봇은 뭐 본지 오래됐고 닭 튀기는 로봇도 본지 오래됐고 그런 부분들에 뭐 키오스크는 우리가 너무 이제 식당에서 다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산업에 지금 우리 체감이 일단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장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로봇들도 이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휴먼용 로봇인 거고 근데 이 로봇 산업이 전 앞으로 되게 좀 커지는 산업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의료용 뭐 인공지능 뭐 AI가 가미된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진단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좀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의료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희 뭐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기 좀 힘든 부분들 나중에 전투 로봇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고, 뭐 그다음에 구조 로봇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의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로봇들이 계속 투입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도 로봇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큽니다. 이렇게 좌표만 찍어주면 그냥 바로 타격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뭐 드론 공격도 다들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승자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은 우리 지금 스며들고 있고,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기 웅달 책방 녹화하러 올 때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걔가 이제 계속 알려주는 대로 오기도 하지만 그 내비도 인공지능이에요. 알아가지고서 이제 막히는 길 다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대꾸해주고 뭐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로봇 산업은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단지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거품이 꼈지 않느냐, 많이 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또 2차 전지 못지않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뉴로메카, 뭐 SBB테크,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SPG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이런 가속기, 감속기 이런 쪽들은 좀 많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 쪽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절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제 뭐 의료용 로봇도 내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인간의 좀, 왜냐면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래 살게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로봇과 인공지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살죠. 노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쓰임새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율차도 마찬가지가 되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모든 거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력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 무선으로 다니기 위한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그게 부각되던 시기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저희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고, 휴대폰, 그다음에 이어폰, 이거 다 무선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이게 스며들려면은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거 가지고서 뭐 물론 그 해당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건 혁신이야, 뭐 레볼루션이야, 뭐 서프라이즈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여기도 묵은 트렌드? 만약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라면은 항상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고성장 산업, 뻥튀기 산업에 투자하지, 안정적인 이자만 노리는 가치 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투자할 거면 은행에 넣어놓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나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배당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돼야 되고 뭐 버텨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더 안전자산을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치를 굴리는, 예전에 보시면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잖아요. NFT도 그랬고, 말도 안 돼. 저걸 뭐 원숭이 그림 하나를 무슨 1억 5천씩이나 주고 사, 막 이런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도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어지는 시장이 예전에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을 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랬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만약에 내년 중반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뭔가
가치 이상의 뭔가를 찾는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고성장 산업에 좀 투자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고성장 산업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최악이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빨리 연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못 버티고 도산해버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가면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까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고성장 산업에 또 돈들이 스며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 시장의 패션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망은 그냥 전망인 것 같아요. 최근에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증권사들이 연말 코스피 지수를 예측할 때 다들 2450 정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단 하루 만에 2550을 가버리니까 목표 주가 이상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수는 사실 지금 조금 의미가 없긴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를 생각하시면서 시총 상위 종목, 섹터 상위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올해처럼 연기금 리딩의 시장이 생기면 지금처럼 뭐 변동성 장세 안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방, 그러니까 저점은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방은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점은 이번에 분명히 찍었다. 2300 부근에서 분명히 저점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다시 2500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 뭐 3300인가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내년에는 좀 약간 종목, 그러니까 뭐 올해 좀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지수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많이 빠졌는데 좀 내년에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썩어 있는데 왕년에 한가닥 했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선호했었던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목표는 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폭락하면서 일단 2300선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50이에요. 요걸 넘어가야 시장이 뭔가 좀 우상향 트렌드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2550을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수는 올라갈 때는 사실 지수 목표치는 생각하지 않고 저항 때만 생각하세요. 2550, 2600 계속 저항이거든요. 다시 2700, 2800, 2900 3000까지 계속 100단위, 50단위로 계속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저항은 저항인 거고, 그러니까 하단만 좀 생각해 주신다면 하단은 이제 2300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400에서 2380 지수로 봤을 때 여기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서서히 좀 저점을 찍고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고 연말까지는 뭐 물론 뭐 배당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는 매물도 분명히 있겠고 또 4분기 실적도 뭐 그닥이라기 때문에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수는 그냥 거기서 거기 하지만 이제 종목은 좀 차별될 수 있는데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연말까지는 약간 중대형주 쪽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좀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어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패시브 자금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중대형 주단에서 또 섹터 안에서
좀 대장주들 이런 쪽들을 조금 움직임을 보시면 오히려 왜냐면 그 큰 주식들은 양도세 매도가 나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작은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면 못 버티거든요. 근데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양도세 안 내도 되는 수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농담처럼 나와요. 양도세 낼 만큼 벌었다가 양도세 안 내도 될 만큼 빠졌으니까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약간 좀 아주 작은 개별주들, 세력들이 막 물량을 털여서 자기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종목들보다는 뭐 양도세랑 별로 연동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지수와 좀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좀 기관 외국인 선호주들 이런 쪽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단만 잘 커버가 된다라면은 상방은 그냥 열어놓고 매매하시는 게 올해 하고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